엄마, 내일 떠나. 속초 집이랑 아버지 차 다 팔았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한국의 한 가정, 오랜 세월을 헌신으로 지탱해온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듣게 된 충격적인 말.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굳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조차 아들이 알지 못한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미숙, 69세.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모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부재는 집안 구석구석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머그잔, 옷장 구석에 고이 접힌 겨울 외투, 차고에 비어버린 자리, 모든 것이 그를 기억하게 만들었다. 아들 강대호는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다. 장례식을 함께 치르고 장을 봐주고 병원에도 동행했다.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친절은 점점 어색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다. 전화는 잦아들었고 방문은 형식적이었으며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의사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던 순간 낯익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냉정했다. 속초의 바닷가 별장, 수십 년간 가족의 여름을 채워주던 집, 그리고 고 박진우가 일요일마다 닦고 관리하던 차.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팔려 사라졌다는 선언이었다. 순간 미숙은 귀가 멍해졌다. 50년 가까이 모은 기억이 한순간에 거래된 듯한 기분.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평정심이 차올랐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다. 병원 의사가 이름을 부르자 미숙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검진 결과는 건강했다. 단지 더 쉬고 잘 챙겨 먹으라는 건국뿐.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사의 말은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하나, 남편이 남긴 봉투만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남편 박진우. 평생 버스 운전대를 잡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검소하고 성실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단단한 비밀이 깃들어 있었다. 죽기 며칠 전 그는 아내에게 노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서랍에 넣어둬. 내가 없을 때 네가 준비되었다고 느껴지면 열어봐. 그때는 무심코 받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장례식과 각종 절차 속에서 봉투의 존재는 잊혀졌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냉정한 통화 이후 그 봉투는 잊을 수 없는 무게로 다시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가에 앉은 미숙은 흐릿한 겨울 하늘을 바라봤다. 창밖 풍경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머릿속 깊은 기억에 머물렀다. 아들의 목소리, 남편의 눈빛, 그리고 봉투. 세 갈래의 선이 한 점으로 모이며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내려는 듯했다. 밤이 깊어가자 아파트 거실은 적막했다. 가만히 앉아있던 미숙은 결국 서랍을 열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은 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남편의 손길이 아직 살아있는 듯.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다. 아직 열지는 않았다. 대신 두 손에 꼭 쥔 채 긴 호흡을 내쉬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가 뒤섞였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무력한 노모가 아님을 느꼈다. 세상은 아들을 통해 그녀를 약자로 몰아가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길을 준비해둔 듯했다. 그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 머리맡에 봉투를 두고 아들의 목소리를 곱씹었다. 엄마, 다 팔았어. 그 말은 차갑고 잔인했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일지도 모른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미숙만이 알게 될 또 다른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최미숙은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는 겨울의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방 안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어제 남긴 미역국이 냄비에 남아 있었지만 식탁에 혼자 앉아 그것을 덮여 먹는 일은 쉽지 않았다. 밥그릇을 들었지만 목구멍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어제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외로움과 배신감이 섞여 속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미숙은 다시 숟가락을 들어 억지로 밥을 삼켰다. 그녀는 늘 그랬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 때는 울지 않고 그저 버티는 것뿐이었다. 점심 무렵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다. 계산대 직원은 미숙을 알아보고 무심하게 인사했다. 아드님은 요즘 잘 지내시죠? 전에 같이 오셨을 때는 참 든든해 보이던데요. 미숙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아들이 집과 차를 팔아버린 사실을 이웃이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떤 시선을 받게 될까? 그 질문은 매 순간 가슴을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 벤치에 모여 앉은 이웃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대. 이번 설에는 가족끼리 제주도 간다더라. 나는 며느리가 선물해준 옷을 입고 가야겠어. 대화에 섞여들 수 없는 미숙은 걸음을 조금 더 재촉했다. 귀에 닿는 자랑과 행복의 조각들이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축 처졌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정막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사진 액자 속 남편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차갑기만 했다. 미숙은 액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다. 진우 씨, 나 혼자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러나 눈물을 끝까지 흘리지는 않았다. 울음조차 혼자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참고 싶은 마음이었다. 저녁 무렵 아파트 복도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교복 차림의 중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생기 넘쳤다. 미숙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도 언젠가 아들이 교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던 시절을 떠올렸다. 피곤한 하루 끝에 웃으며 엄마, 나 왔어 라고 말하던 소리. 그때의 아들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계산과 이익만이 남아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그녀의 눈은 화면을 보지 못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울고 웃는 장면은 현실과 너무 달라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엄마, 다 팔았어. 너무도 가볍게 말한 그 목소리. 미숙은 자신이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아들을 키웠다. 그 희생과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다음 날 교회 안마방에서 마주친 이웃 장로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권사님, 이번 겨울은 혼자 지내시겠네요. 아드님은 요즘 바쁘시다던데. 미숙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숨이 막히듯 답답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 충동과 체면을 지키고 싶은 두려움이 뒤엉켰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나가던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다. 나중에 커서도 엄마 아빠 잘 챙겨야 한다. 그 말에 미숙의 걸음이 순간 멈췄다. 아이가 해맑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너무도 순수했다. 그 장면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찌르는 듯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미숙은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세상이 자신을 밀어내고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도 있었다. 남편이 남긴 봉투. 그 속에 무엇이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미숙은 눈을 감았다.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와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조용한 시작일지도 몰랐다.
며칠이 지나도 최미숙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아들의 채가운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며 세상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빛조차 낯설게 다가왔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웃음과 잡담 속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이 번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른 아침 미숙은 교회에 갔다. 오래전부터 주일마다 빠짐없이 다니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발걸음은 무거웠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찬송가 소리 대신 웅성거림이 먼저 귀에 들어왔다. 몇몇 교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돌렸다. 미숙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예배가 끝난 후 권사 한 명이 다가왔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은근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아드님은 요즘 바쁘시죠? 얼굴 안 보이네요. 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어 그냥 짧게 대답했다. 네, 바쁘네요. 목소리는 떨렸고 대답 후에도 한동안 가슴이 조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른 미숙은 야채를 고르던 중 뒷자리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들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집 팔아서 해외 나간다지. 결국 남는 건 부모 혼자뿐이야.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릴 때 미숙은 손에 든 배추를 떨어뜨릴 뻔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끝이 떨렸다. 그들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렇지 않은 듯 계산대로 향했다. 발걸음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들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순간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권사님, 설애에는 아드님 댁에 가시나요? 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직 모르겠네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자식 있는 게 어딘데요. 하고 덧붙였다. 그 말에 미숙의 입꼬리는 조금 더 올라갔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맺혔다. 자식 있는 게 어디냐니.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할 듯 가슴이 요동쳤다. 눈물이 흘러내릴까 두려워 눈을 감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이제는 위로였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며칠 후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동갑내기 친구인 오순자를 만났다. 순자는 손주 자랑을 늘어놓으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우리 손자가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니까. 아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미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다. 저녁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미숙은 가족이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 광고를 보고 채널을 돌렸다. 화면은 바뀌었지만 가슴속 허전함은 더 깊어졌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국을 덮이려다 갑자기 국자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구멍에서 억눌린 울음이 새어나왔다. 그 울음은 소리 없는 비명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밤이 되자 아파트 단지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주민들이 모여 함께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부러움과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웃도 떠드는 사람들 속에 자신은 없었다. 그 순간 미숙은 스스로가 세상에서 밀려나버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꿈틀거렸다. 남편이 남긴 봉투.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은 지금의 절망을 이겨낼 유일한 힘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다시금 서랍을 떠올렸다. 아직 열지 말아야 해. 아직은 내가 견뎌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미숙은 다시 아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엄마, 다 팔았어. 차갑고 무심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남편의 마지막 눈빛이 함께 떠올랐다. 따뜻하고 담담했던 그 눈빛.
두 기억이 충돌하며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결심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약한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날이 올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미숙의 떨리는 손끝과 깊은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최미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아들의 소식은 끊겼고 집안은 적막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는 그녀에게 늘 낯선 세상처럼 다가왔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마치 유리병 너머에 있는 듯했다. 아침에 문 앞에 놓인 신문을 주워들 때마다 그녀는 시선을 의도적으로 바닥에 고정했다. 혹시라도 이웃과 눈이 마주치면 그들의 말없는 질문이 쏟아져 들어올까 두려웠다. 아들은 잘 있나? 집은 왜 갑자기 팔렸대? 같은 상상 속 질문들이 이미 그녀를 짓눌렀다. 실제로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묻지 않는 침묵 속에서 더 큰 고립감을 느꼈다. 오후가 되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외출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힘든 순간이기도 했다. 긴 식탁에 앉아 다른 노인들과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손주 자랑, 아들, 딸의 직장 이야기, 명절 계획을 나누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으로 옮겼어. 며느리가 이번에 손주를 낳았대. 웃음 섞인 대화 속에서 미숙은 고개를 푹 숙이고 국만 떠먹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까 두려웠고 아무도 묻지 않으면 또다시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도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권서님은 아드님이 잘 챙겨드리죠? 그 짧은 질문에 미숙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순간 목이 막히는 듯 국물이 목구멍을 지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바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은 테이블 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답을 내뱉는 순간 마치 자신의 거짓이 방안을 메우는 듯 답답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나던 그녀는 젊은 부부가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보았다. 남편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아내는 아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분주했지만 따뜻했고 미숙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그 모습은 오래전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의 기억과 겹쳐졌다. 가슴 한쪽이 시리게 저려왔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놓인 혼자 쓴 밥그릇, 모든 것이 그녀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울음은 길지 않았다. 오래 울면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을 것 같아 스스로 눈물을 닦아내며 속삭였다. 버텨야 해. 아직은 내가 버텨야 해. 며칠 뒤 교회 소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사람들은 둥글게 앉아 신앙 간증을 나누었다. 모두가 가족의 사랑 덕분에 힘이 된다라거나 손주 때문에 삶이 즐겁다고 말할 때 미숙은 차례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다. 차례가 오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말했다.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삽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가볍게 웃으며 권사님은 늘 단순하셔서 참 좋아요 라고 했다. 웃음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가벼움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초라한 옷차림,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그리고 공허한 눈빛.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 모습이 자신의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원이 말했다. 권사님, 날이 추우니까 아드님이 난방 잘 해드리라고 하셔야죠. 친절한 말이었지만 미숙의 가슴은 순간 조여왔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은 채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밤이 되면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지만 이웃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귀를 막아보려 했지만 그 소리들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은 어디에도 맞춰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남편이 남긴 봉투가 다시 떠올랐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만은 지금의 자신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었다. 그녀는 서랍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봉투를 꺼내지는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미숙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울림이 일어났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울림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미숙은 그날 밤 오랜만에 눈을 감으며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이 알고 있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거기 있었다. 1월의 차가운 바람은 아파트 단지의 창문 사이를 파고들며 긴 겨울을 더욱 길게 만들고 있었다. 최미숙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 부엌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출근길 직장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은 모두 그녀와 상관없는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저 얼굴은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얼굴이구나. 그녀는 여전히 교회와 복지관을 오갔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자신은 늘 주변 불에 머무르는 존재였다. 교회 예배 후 다른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점심 약속을 잡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이는 드물었다. 혹시 다가오더라도 그들의 질문은 언제나 같은 틀이었다.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그 말 한마디에 미숙은 늘 같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심속에서는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운 공포가 자라났다. 복지관의 강당에서 열린 건강강좌에 참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강사가 가족이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손을 잡고 웃기도 했다. 그 순간 미숙은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눈은 무심히 무대 쪽을 향해 트난 귀에는 그 말만이 맴돌았다. 가족.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강좌가 끝나고 모두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물었다. 권사님, 아드님은 멀리 사시나요? 요즘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대답을 준비하는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결국 네, 멀리 있습니다. 라는 짧은 답을 내놓았다. 그 후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상대방은 다른 이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미숙은 손에 든 종이컵을 바라본 채 고개를 숙였다. 컵 안에서 김이 피어 올랐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김조차도 금세 사라지는 허상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에서 만난 또래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새 아파트를 장만했대. 딸이 명절에 일본 여행을 보내준다네. 그들의 목소리는 자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숙은 그 옆을 지나치며 눈을 내리깔았다. 들리지 않는 척, 관심 없는 척 걸음을 재촉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녀의 귓가에는 나는 왜 저들과 다를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라는 자책이 맴돌았다. 그날 저녁 아파트 복도에서 어린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큰 소리로 할머니, 오늘도 놀아줘서 고마워 라고 외쳤다. 그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미숙은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눈꺼풀을 치켜 세우며 버텼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밤, 텔레비전 뉴스에서 설 명절 준비 소식이 흘러나왔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웃는 화면이 연이어 나왔다.
미숙은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손가락이 채널을 누르지 못했다. 화면 속 웃음소리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결국 텔레비전을 껐다.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혼자 있을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서 만난 미숙에게 말을 걸었다. 권사님, 이번 설에는 아드님 오시겠죠? 미숙은 대답하지 못한 채 잠시 굳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잠시 기다리더니 오시며 아들이 있으니 부럽네요. 우리 집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그녀의 심장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마치 그림자 같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녀는 거울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다. 진호 씨,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거울 속 인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울음은 끝까지 터져나오지 않았다. 마치 울 권리조차 잃어버린 듯했다. 대신 깊은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다시 떠오른 것은 남편이 남긴 봉투였다. 아직 열지 못한 그 봉투는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두려움이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까? 그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이며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고 밀어내더라도 아직은 버텨야 한다는 것. 봉투를 열 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예감이 어두운 방 안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눈이 흩날리던 아침, 최미숙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평생교육 강좌에 참석하기 위해 외투를 걸쳤다. 나도 무언가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문을 나섰다. 하지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위축되어 있었다. 강의실 안에는 또래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섞여 앉았지만 미숙은 끝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교재를 펴는 손길은 느렸고 눈빛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사가 들어와 수업을 시작하자 모두가 집중하는 듯 했지만 사실 분위기는 달랐다. 사람들은 옆자리와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미숙은 애써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봤다. 그러나 귀에는 뒤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이 더 크게 들렸다. 저분 아드님은 외국 나갔다던데? 그러니까 혼자 저렇게?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확신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질문 시간이 되자 강사가 물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미숙은 속으로 작은 용기를 냈다. 나도 대답해보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려던 순간 앞줄에 앉은 다른 이가 먼저 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동안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미숙은 결국 손을 내려놓았다. 박수 소리는 크게 울렸고 그녀는 더욱 작아졌다. 수업이 끝난 뒤 몇몇은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으러 갔다. 같이 가실래요? 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에게만 들리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미숙은 홀로 가방을 챙겨 복지관을 나섰다. 복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존재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직장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에 승진했대. 연봉도 올랐대. 활기 넘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숙은 그들의 눈부신 대화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도 한때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는 창밖을 보며 애써 눈을 감았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드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저녁 무렵 교회 소모임에 참석했을 때도 마음은 무거웠다. 모두가 돌아가며 지난 한 주의 감사 제목을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다. 미숙의 차례가 오자 그녀는 목이 메었다.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잠시 기다리자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짧게 말했다. 저는 그저 건강하게 지낸 것에 감사드립니다. 방 안에는 애써 맞춰주는 듯한 웃음소리가 흘렀지만 그 웃음은 그녀에게 칼날처럼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다. 마음속에서는 자책이 끊이지 않았다.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을까? 왜 나만 다르다고 느껴져야 할까? 집 현관문을 열자 정막이 밀려왔다.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다. 젓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곧 닦아냈다. 울면 안 돼.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 며칠 후 시장에서 마주친 오래된 지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권사님, 이번 명절에 아드님 오시죠?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말에 미숙은 순간 굳어졌다. 웃으려 했지만 입술은 떨렸고 눈은 흔들렸다. 간신히 네, 바쁘지만 오겠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 심장은 쿵 내려앉는 듯 무너졌다. 지인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녀는 그 대화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왜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네 안에는 무언가가 남아있다. 그날 밤 서랍 속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다. 아직 열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남편의 손길이 전해지는 듯 따뜻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물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것 같았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미숙의 내면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희망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아파트 단지는 점점 더 분주해졌다.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가 쌓였고 집집마다 가족들이 드나드는 소리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은 한가득 짐을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웃음소리와 인사말이 오가는 그 공간에서 최미숙은 늘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도 눈을 내리깐 채 서 있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그녀의 존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복도에 서 있던 아이들이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미숙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러나 곧 아이들이 다른 집으로 뛰어들어가며 외할머니 왔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뭉클함은 다시 깊은 공허로 바뀌었다. 자신에게는 이제 그런 부름조차 없는 현실이 다시금 선명해졌다. 설 전날 복지관에서는 명절잔치가 열렸다. 커다란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윷놀이를 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한쪽에 앉아 송편 반죽을 만졌다. 옆자리의 노부부는 서로를 도우며 반죽을 나누고 할머니는 손주들이 오면 이거 먹고 얼마나 좋아할까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미숙은 그들의 웃음을 보며 손끝의 반죽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자신이 빚는 송편을 받아줄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그 순간 더 잔인하게 다가왔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뭉쳐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강당에서 그녀는 홀로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은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한 손에는 장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이번에는 시댁 가야지. 내일은 친정에 가야 돼. 그런 대화들이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미숙은 장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발길이 이곳으로 향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빈손이었고 발걸음은 느렸다.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대비되어 그녀의 걸음은 더욱 고독해 보였다. 집 현관문 앞에 서자 옆집 문이 열리며 가족들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택시 접느라 고생했지. 아이고, 오랜만이다. 웃음과 포옹이 이어지는 그 장면 앞에서 미숙은 황급히 자신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의 웃음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 가슴을 짓누흡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한동안 멈춰 있었다. 거실로 들어와도 정막은 그대로였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 사온 사과 몇 알과 혼자 먹던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봤다. 손을 뻗어 사과 하나를 잡았지만 곧 내려놓았다. 먹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진 듯했다. 대신 두 손을 포개고 이마를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이 되자 TV에서는 명절 특집이 흘러나왔다. 큰 가족이 모여 앉아 전을 부치고 웃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미숙은 리모컨을 움켜쥔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원을 꺼버렸다. 화면이 꺼진 뒤에 까만 화면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공허한 눈빛, 굳어진 입술. 그녀는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설 당일 아침 아파트 단지는 더욱 활기찼다. 집집마다 현관 앞에 신발이 가득 놓였고 복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숙은 혼자 아침을 차려 식탁에 앉았다. 떡국을 끓여 놓았지만 젓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걸 먹는다고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국물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지만 곧 목이 막혀 내려가지 않았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아들이 연락한 것일까? 그러나 화면에 뜬 이름은 보험사였다. 허망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저고가 가까워지자 복도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올해는 장사가 잘 돼서 다 같이 여행 가야지. 이번엔 손주들이 더 커서 시끌벅적하네. 그 소리에 미숙은 커튼을 걷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놀이터에는 가족 단위로 모여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그 장면이 아득한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비쳤다. 그날 오후 미숙은 일부러 교회에 들렀다. 예배는 없었지만 적막한 예배당은 그녀에게 잠시 위로가 되었다. 십자가 불빛 아래 앉아있자니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대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나는 왜 여기에 홀로 앉아있어야 할까? 기도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교회 마당에는 몇몇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V자를 그리며 웃고 있었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휴대폰에 담았다. 미숙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서랍 앞에 앉았다. 남편이 남긴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손끝으로 봉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작게나마 살아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혹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기대는 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죄어왔다. 그러나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미숙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직은 견뎌야 해. 아직은 내가 버텨야 해.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지만 어딘가에서 다가오는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곧 그녀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임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최미숙은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긴 겨울 동안의 외로움, 아들의 차가운 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침묵과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아직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며칠 전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봉투를 마침내 열었다. 오래 미뤄왔던 순간이었다. 봉투 안에는 법정 문서들과 함께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글씨는 또렷했고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남편의 숨결이 묻어났다. 미숙,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모은 것들, 내가 평생 준비한 것들은 모두 당신을 위해 남겨두었어.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잃지 말아줘.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미숙의 눈에서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해방, 그리고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마음과 사랑은 여전히 자신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교회에서 열린 예배 후 모임에서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미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남편이 남긴 것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외롭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사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사람들은 잠시 놀란 듯 했으나 곧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미숙은 그 박수 소리에 비로소 작은 인정과 위로를 느꼈다.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아들도 결국 돌아왔다. 해외에서의 무모한 투자가 실패로 끝나고 빚더미에 올라 돌아온 얼굴은 초췌했다. 예전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말끝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대호야, 이제야 네가 진짜 내 아들로 돌아온 것 같구나. 그 말에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긴 세월의 상처와 배신이 단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진심이 전해졌다. 미숙은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얼어있던 두 손이 맞닿자 마치 오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듯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숙은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복지관에서 혼자 앉아있던 자리에 이제는 누군가가 다가와 함께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 작은 대화가 이어지며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교회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불쌍한 홀어머니가 아니라 시련을 딛고선 한 사람으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위로와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고 외로운 노인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신이 견뎌온 시간을 공감으로 풀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며 움츠렸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믿고 있었다. 나는 작지 않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그녀의 하루를 지탱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앉아 식탁을 마주했다.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여전히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따뜻했다.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창밖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얼굴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 버텼어 미숙. 이제 네 삶을 살아가. 그녀는 미소 지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어두웠던 길끝에서 마침내 빛을 찾은 사람의 눈물.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선의가 언젠가 돌아오고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삶을 바꾼다는 것을.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일은 다른 이에게 나누게 해주세요. 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퍼졌고 그녀의 미소는 오랜 세월의 눈물을 닦아내듯 환하게 번져갔다. 마치 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처럼 화면은 그녀의 눈빛을 비추며 서서히 흑백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그 위로 한 문장이 떠올랐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우리가 잃은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운 사랑과 나눔에 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여정 속에서 함께 호흡해 주시고 주인공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과정을 마음으로 공감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회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회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